우리 지역의 이슈와 화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알아보고 소통하는 시간, 시사 토크쇼 이슈앤 팩트체크입니다.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불황의 턴을 아직도 지나고 있죠. 올해 역시 장밋빛 전망은 그닥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호조가 있고 어떤 전망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두 분 모셨습니다. 금호공대 경영학과의 이승희 교수, 한국지역산업경제연구원의 장성호 전 이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작년 연말에 한국은행에서 올해 경제 전망을 내놨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은 어떤지 이 얘기부터 해보죠. 예, 2024년 경제 성장률을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거는 어차피 국내 통화 긴축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더딘 소비 회복세 때문에 23년 8월에 2.2%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0.1% 낮춰서 2.1%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이유로는 고금리 영향 때문에 내수 회복이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고금리 문제하고 또 고물가 때문에 그 이자 부담 때문에 소비 회복세가 분명히 늦어질 것이고, 또 21년까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2년 들어와서 이제 아까 플러스 성장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내 총생산이 23년 대비 24년에는 2% 후반으로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3년보다는 조금은 높게 잡았지만 원래 예측했던 것보다는 0.1% 정도가 낮아진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우리가 그 전에 코로나 때문에 막혔던 경제가 원활하게 그러니까 작년에 풀릴 거라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또 계속 이어질 전망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작년에 그 한국은행이 내놓은 정책, 통화 정책 방향 결정문을 보니까요.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향후에 그 통화 긴축 기조를 얼마나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이 관련 표현을 상당 기간에서 충분히 장기간이라는 용어로 바꿨거든요. 이 충분히 장기간이라는 용어가 좀 낯선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상적으로 상당한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사이를 얘기하는데 충분히 장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1년 이상이거든요. 아, 최소한 1년 이상이요? 예.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 통화 긴축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보단 작년보다는 올해가 한 1% 정도 이렇게 그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좀 좋아질 전망이긴 한데 그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2%대까지 이하로까지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통화 긴축 기조를 가져가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됩니다. 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듭니다. 통화량이 줄어들면 기업의 투자와 소비가 위축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긴축 기조를 장기간 유지하겠다는 게 2% 이하대까지 갈 때까지는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겠다 그러는데 다만 이제 이게 너무 오래 가게 되면은 경기 침체로 또 이어질 수 있어요. 상황이 너무 긴축을 하게 되면.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해도 되지만은 경기 상황을 잘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향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뭐 있겠습니다. 그렇죠? 기준금리는 아마 인상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함께 겹쳐지게 되면 인플레보다 무서운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 좀 걱정입니다. 말씀대로 가장 또 우려하는 점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시작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위험에 대비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그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하고 미국, 중국의 그 무역 갈등이 대외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계속 상승시킬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대내외 여건을 봤을 때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상승은 결국은 가계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기업의 투자나 고용이 감소하게 되고 실업률은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통화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가 안정이라는 거하고 경기 부양 사실 두 마리 토끼인데 네네. 이거를 동시에 잘 조정을 해서 고려해야 될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네. 난감한 밸런스 조정 올 한 해도 쉽지가 않겠군요. 우리나라가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반도체 수출이 조금 더 좋은 호조를 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23년도에 그동안에 이제 부진을 딛고 한 2달 연속 플러스 전망을 했습니다. 네네. 10월 달에 비해서 11월 달에 수출액이 보면 558억 달러로 10월 달에 비해서 7.8%로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2달 연속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플러스 기조를 이어가면 24년의 수출 실적도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중국에 대한 수출이 반도체 수출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이유는 24년도에 IT 업종이 크게 호황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의 주력 품목이라고 생각하는 반도체 수출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전망을 날씨에 비유를 해서 산업 기상도 조사를 발표했는데 보니까요. 제약과 바이오 업종은 맑음, 그리고 말씀드린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조선 기계에는 구름 조금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강, 석유화학, 2차 전지는 흐림, 건설업이 제일 낮군요. 건설업은 B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형도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대구, 경북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화장품 수출이 최근 1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했다고 하는데 양적, 질적 성장을 하려면 비가격 경쟁력 증대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 산업이 사실은 급격하게 성장한 것은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내 화장품 업체의 진출 시장을 보면은 대부분이 중국이고 그나마가 나머지가 동남아시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업계에서는 사실은 유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의 수준이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근데 또 가장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혁신적인 카테고리를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들이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계를 키워주기 위해서는 이 브랜드 파워를 얼마큼 키워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의 많은 화장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샤넬이나 뭐 이러한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들이 지역에 있는 작은 화장품 회사들을 사실은 M&A를 합니다. M&A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케팅이나 영업력을 그만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조그만 회사로서는. 그래서 그 회사가 M&A를 함으로써 매출액이 거의 10배에서 20배 가까이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는 우리의 그 벤처 브랜드들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브랜드들이 세계적인 브랜드 네임을 가질 수 있게끔 또 그러한 영향력을 키울 수 있게끔 그러한 어떻게 키워줘야 될 것이냐 그러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결국은 유통시장이기 때문에 글로벌 유통시장 확보를 어떻게 해줄 수 있겠느냐. 이거는 꼭 화장품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다른 공산품이나 이런 것 같이 곁들여서 그러한 정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나마 K컬처에 대한 호감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화장품 같은 K뷰티라든가 K푸드 같은 예. 이런 수요는 좀 많이 생길 거라고 전망을 해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대비를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예. 수출 쪽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대기업 얘기, 국가, 국내외 상황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각 지역의 풀뿌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아니겠습니까? 삼고 상황 속에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양한 악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난제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예, 제 생각에는 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정부의 그 지원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는
스스로 그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자구 노력하는 방안 두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는 지금 3고시 되지 않습니까?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그 금융 지원 부분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금 조달이 굉장히 압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을 위한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지금 너무 획일하게 그 중소기업에 신용 등급을 해서 대출받기 어려운데 좀 더 세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구분해서 신용 등급을 좀 높여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거나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는 세제 지원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예산 지원이 아니더라도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신산업에는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업하는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중복 규제, 행정 절차 간소화, 이제 규제 합리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렇지만은 정부에 의존하기만 해서는 어렵고 스스로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술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자체 연구 개발을 위해서도 그래도 꾸준하게 투자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객 중심으로나 시장 수요를 반영해서 더더욱 철저하게 그 시장 조사를 강화하고 고객 경영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내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또 글로벌 시장도 조사를 해서 좋은 곳으로 한번 진출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일반적인 그 방안보다도 지금 인건비 상승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다양한 악재가 같이 겹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저는 최저임금이 자꾸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인건비 증감분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정규직과 그 비정규직 간의 임금 차이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자동화나 이런 걸 통해서 아무래도 그도 쪽으로 일을 업무를 많이 하고 근로 시간을 좀 줄여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자구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중대재해처벌법도 너무 사업주에만 이렇게 그 국한화해서 하다 보면은 기업의 경영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 사업주가 구속을 당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50인 이하가 특히 이상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50인 이상의 경우에는 아직 이거 바로 시행하기 어려우니까 경기 상황을 봐서 단계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또 이분들은 이런 기업들은 안전시설 갖추기가 자금적으로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안전 보건 관리 이런 지원 체계를 위한 지원도 같이 병행을 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이런 중대재해처벌법도 이렇게 올려야지 바로 그냥 급속하게 하게 되면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도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서 아주 촘촘하게 그렇죠. 중소기업들을 위한 방안이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공요금 인상도 눈여겨볼 만한데 공공요금이 가장 많이 우리가 쉽게 와닿는 그런 리스크이자 경제 문제인데 뭐 서민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고 정부에서는 나라 빚을 또 줄이고 싶고 이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데 이 문제도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그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올리게 되면 그 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상 폭과 방식에 따라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첫 번째로 인상을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서 갑자기 올렸을 때 이제 서민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정말 그 빈곤계층이나 어려운 계층은 이런 인상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겁니다. 공공요금도 단계별로 인상을 하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재정지출 구조를 좀 개선해서 그런 쪽에서 이제 효율화해서 재정을 이제 꼭 필요한 곳에 이제 이전을 시키는 겁니다. 불효불급하지 않고 당장 시급하지 않은 것들은 줄여 나가고요. 말씀대로 인상과 이제 서민 생활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두 입장 차이를 잘 고려해서 건전 재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잘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에 따라서 변동폭이 심한 게 경제인데 올해는 우리도 총선이 있습니다만 뭐 다른 나라 보니까 미국, 영국, 대만, 러시아 할 것 없이 아니 전 세계 반이 올해 선거를 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지구촌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24년에는 전 세계 말씀하신 대로 76개국에서 선거를 치릅니다. 크고 작은 76 선거에서 개국이요? 전 세계 국민의 42억 명 정도가 아마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까. 그래서 24년을 글로벌 선거의 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예측하기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가 아마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아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아마 미국 대통령 선거겠죠. 네네. 미국이 현재 인플레이션은 약간 진정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24년의 경제는 여전히 세계 경제는 여전히 취약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겠느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물가 상승세가 조금은 꺾였지만은 거기에 따른 명목 임금 인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선거 결과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이 다가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만약 이 선거가 생각지 않았던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전 세계가 민주주의가 어떻게 됐다, 잘못 왜곡됐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치러지는 전 세계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쳐다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한 해 경제 전망 지표를 내놓지 않습니까? 여기 정확하게 그 데이터에 잡을 수 없는 게 각 나라의 선거 이후의 전망들이겠군요. 맞습니다. 그 영향 예, 여파들. 예. 네. 우리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총선 전에 다양한 이슈가 나오고 총선 때문에 어떤 정책을 펴기도 하고 못 펴기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역별 차등 요금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데 뭐 전기를 많이 쓰는 근데 발전 시설은 없는 서울은 돈을 좀 더 많이 내고 지역에서 그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좀 덜 받고 이런 방안들이 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 때문에 수도권과 호남권의 사람들 간에 어떤 이견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별 차등 요금제. 말씀대로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이제 지금 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이제 그런 갈등이 이제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수도권은 주로 전력을 많이 이렇게 소비하는 측에 있고 네네. 생산하는 쪽은 이제 그 비수도권 지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마 이게 총선과 맞물려 가지고 이제 아마 표심하고도 관련돼서 이해관계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정은 아마 총선 이후가 될 것 같긴 한데 이 찬반 양론이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전력 생산은 이제 그 비수도권에서 하고 수도권에 생산하니까 수도권에서 당연히 더 부담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수도권 주민들은 이 결국 전기요금은 생활 필수품인데 이걸 또 차등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주장을 하면 또 표심에 작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만약에 실시하는 게 사실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래도 수도권 안에 있는 저소득층은 그래도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네, 시행을 하되 수도권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제 감면을 해준다든지 어떤 지원을 해준다 하면은 그런 불만이 좀 줄어들 수 있고요. 결과는 도입 여부는 총선 이후에나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이슈는 뭐 이제 제시를 하되 마무리는 총선 이후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역민들 생각하면 예. 차등 요금제가 맞다고 생각은 드는데 왜냐하면 요금이 그렇죠. 낮아지게 되면 기업 유치도 원활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똑같이 누려야 할 혜택인데 이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자칫 민영화로 가게 될 빌미가 되거나 이게 차등 적용되면 그것도 불평등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마냥 찬성하기도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하겠네요. 근데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선거 이슈로. 네. 총선용 정책도 빼놓을 수 없는데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눈에 띄는 게 이제 공매도 금지. 이게 한 4번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한 3년 만에 이걸 공매도 금지를 한다고 하고 또 이제 필요 이상으로 돈을 많이 걷어들이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석유라든가 가스 업계가 굉장히 그 돈잔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걷어들이는 횡재세 도입. 이것도 역시 찬반 양론이 있죠. 예.
옛날에는 주식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배당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걸 많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지나고 연초가 되면은 이제 배당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는 배당주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공매도 한식 금지가 되면서 이 배당주에 대한 주가가 굉장히 하락을 했습니다. 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총선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가 개미들은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해서 주가가 오른 주가가 있죠. 근데 전통적인 이제 배당주 주가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 배당주 주가가 낮아진다고 하는 거는 투자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매도 금지가 일시적으로는 가겠지만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어차피 주식이라고 하는 거가 순수하게 사고 팔고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부분들이 배당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당을 위해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관들도 있고 한데 순수하게 공매도를 금지를 시켜버리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면 국내에 외국 자본 유치라든가 하고는 산업체에서 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자본 유치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횡재세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여러 나라에서 횡재세를 도입한 나라도 있고 이제 문제가 있다 도입하지 않은 나라도 있는데 횡재세 또한 이걸 하게 되면 결국은 투자 유치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아 저기는 했다가는 횡재세로 다 남은 자본금이 다 날아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금융권이나 이쪽 회사들이 이 초과이익 생긴 거를 무조건 다 횡재세로 내느냐 그렇게는 생각 안 할 겁니다. 만약에 설사 횡재세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별도 준비금을 적립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 횡재세가 도입이 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모든 이익에 대한 횡재세를 다 내라 이렇게 되면은 투자 유치에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횡재세나 공매도 금지가 한시적으로는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횡재세도 과연 횡재세라고 하는 거 그 수입이 뭐 무한정 계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별도의 적립금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도입을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이번 공매도 금지는 6월까지 유지하기로 했고 모든 종목에 다 적용이 되는군요. 횡재세의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외에 이중과세가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걷어들였다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써야 되겠죠. 그 목적에 따라서. 네. 어쨌든 다양한 총선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정책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경제 전망가 어떤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는지 마지막 한 말씀씩 해주시죠. 예, 저는 그 경제적 리스크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고물가입니다. 예, 2003년도에 물가 상승률은 3.4%고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2.4%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 물가 상승은 있다는 거죠. 이 물가 상승은 실제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소비 심리를 위축하는 게 돼서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입니다. 우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3.5%까지 돼 있는데 이제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또 더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제 가계 이자 부담이나 기업의 이제 그 대출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투자가를 위축시키고 경기를 침체로 가져올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위기가 있고요. 그 대외적인 리스크가 바로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제 지금 그 중국의 대만 침공도 네네.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예상되는 이 전쟁 리스크도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가, 업무자재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고 중국과 그래도 교역을 많이 했는데 이런 그 수출 차질 또 이런 또 경기 이제 침체가 같이 맞물릴 수 있고요. 그 결국 이러한 그 리스크를 고려할 때 올해 2024년 경기는 좋아진다기보다도 이제 작년에 비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국 이기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각 지역별로 이제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또 대외적인 그 지역적인 리스크가 또 하나의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도 대외적인 또 이런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가 이런 갈등이 고조가 되면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국내외 정세, 세계 경제를 잘 이렇게 살피면서 예단을 하면서 여기에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 끝으로 역시 올해 경기, 경제, 무역 등 경제 전망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 교수님 많은 부분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로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변수로 볼 수 있는 거가 가계부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계부채를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이걸 얼마만큼이나 완화시켜서 이 부작용을 없앨 수 있겠느냐 하는 거가 첫 번째 변수라고 들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통화정책의 딜레마입니다. 지금 올리기도 그렇고 내리기도 그렇고 네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이끌고 갈 것이냐 하는 거가 두 번째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가 국민들이 이끄는 지표 경기하고 체감 경기가 많이 괴리가 돼 있습니다. 네네. 지표 경기는 많이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진짜 올랐다. 하는 이 두 금리 사이 두 물가에 대한 괴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거가 세 번째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네 번째라고 하는 건 글로벌 디리스킹,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도 중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자료를 들여올 때 굉장히 무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거 어떻게 탈피할 것이냐. 예, 그래서 글로벌화를 해야 되는데 그 위험도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거냐 하는 거가 크게 4가지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부분 예측하기로는 너무 좋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2024년도에도 여전히 기회보다는 리스크가 더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이냐 하는 거를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도 크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군요. 다양한 전망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24년 경제 전망, 우리 이승희 교수님, 장성호 전 이사님과 함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올해는 용해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주 길조리 여겨지는 청룡의 해라고 하는데, 청룡이 하늘 높이 솟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 경제의 지표도 그렇게 하늘 높이 비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다양한 주제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